웃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뭐 칼막스부터 앵겔스부터 다 그때부터 강남 좌파였거든요. 체 개발하는 거 의사였고 이런 거지. 정말 그 본격적인 의미에서 좌파 있잖아요. 정말 그들이 말하는 좌파 딱 한 놈입니다. 스탈린이에요. 바닥부터 기어 올라온. 그러니까 그 스탈린 집권이 살벌했잖아요. 이탈리아 된 혐오들이 교수나 뭐 이런 분들도 다 강남 좌파라는 말을 아무런 비판적인 시각에서 그냥 막 갖겠으니까 좀 괜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긴 있어요. 뭐 리무진 좌파가 있어야죠. 뭐 그렇잖아요. 그거 뭐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무슨 저기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갖는 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한나라당 지지하는 사람들 일단 부자들 중에서 왜 진보정당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이는데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정말 분당에서 지금 한나라당이 지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강원도에서도 한나라당이 졌단 말이에요. 전통적인 한나라당의 텃밭이었던 이런 식으로 저항은 있거든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 막아놓으니까 딱 그러니까 벼르고 있는 거예요. 너 니들 투표장에서 한번 보자라고 벼르고 있는 거고 지금 한나라당이 그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또 정책 바꾸고 좀 잘 보이려고 이뻐 보이려고 이러는 것들도 그들도 느낄 거라는 거예요. 분위기라는 것이 어떤지. 그래서 누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명박 나부랭이 뭐 전두환도 겪었는데 우리가 지들 해봤자 가소롭죠 정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 느꼈지만 이 재벌의 힘이라는 게 정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뭐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고 어떤 특정 자본주의의 문제겠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경제 정책을 펴야 되고 강력한 진보 정당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간단해요. 그냥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정거래만 확실하게 하면 되거든요. 대기업이 중소기업 착취만 못하게 그것만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무슨 뭘 개발하게 되면 다 빼앗아 가잖아요. 다 빼앗아 가니까 중소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는 상태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왜냐면 근데 전체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아마 90% 정도 차지하고 대기업의 고용 기여율이 아마 7%까지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얘들을 살려야 되는데 좋은 인재를 중소기업에서 3, 4년 해가 좋은 인재 키워놓으면 딱 또 그냥 해서 데려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기술 개발을 딱 하게 되면 회계조사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인센티브 없이 그 다음 단가를 나쁜 단가 깎아버려서 그걸 지들이 먹어버린다라든지 이런 못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상생기금 내놔라 이런 건 헛소리고 간단합니다. 왜 중소기업 거짓니까 걔들 돈 받아먹게? 간단해요. 그냥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 사람은 고하를 막느라 그냥 쳐대야 돼요. 왜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위해서라도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거는 자본주의도 아니에요. 봉건 그 결탁, 토호 세력과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전 근대적인 재벌 체제 자체가 사실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가 그 3대 세습하는 건 국조선하고 지금 남조선에 삼성밖에 더 있습니까?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투표만이 아니라 그거 안 됩니다. 어차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똑같거든요. 어차피 돈 나오는 구멍이 삼성에서 나오는데. 심상정 의원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민주당, 열린우리당 의원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장난 녹음기처럼 막 똑같은 얘기를 막 반복할 때 아 그럼 삼성에 다녀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개벌이라는 게 선거 때 보면 보험 들어도 큰 보험 여기다 들어놓고 얘들 좀 불안하니까 또 작은 보험 들어놓고 그 다음에 얘들 세면 큰 보험을 이쪽에 들어놓고 이쪽에도 작은 보험 들어놓고 어차피 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은 바뀌어도 정계, 재계, 관계 있는 애들은 하나도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뭐 그런 제의 같은 거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정치요? 아니요, 뭐 이 장학생으로서의. 아, 저를 누가 나 같은 놈 시키는 대단한 분을 원래 제가 돈 먹고 또 말 안 할 사람도 아니고 괜히 돈 줬다가 시켜주면 좋죠. 돈 받아서 순소리나 신나게 하고. 그 소위 삼성 장학생들이 다 깔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진보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력한 진보 정당은 근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허탈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 모든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해법은 없잖아요. 원래 그런 문제고. 그래서 저는 그 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보죠. 민주당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계급 기반이 똑같기 때문에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라는 게 사실은 이념적, 정책적으로 차이 난다기보다 지역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약간의 물론 이제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정책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는. 그래서 거긴 희망이 없고 희망이 있다면 딱 그 진보 정당인데
사람들이 근데 뭐 이렇게 대부분 그냥 대부분 또 그 틀로 돌아가잖아요. 한나라당 찍었는데 에이 아닌 것 같아, 꽝인 것 같아. 그럼 다시 민주당 탓. 또 꽝이야, 그럼 또 한나라당.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 뭐라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죠. 이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을 깬다는 게 뭐 쉽겠어요. 비례대표만 해도 되죠. 왜냐하면 비례대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컨대 진보정당이 10% 잘하면 14%까지도 나오거든요. 합하면. 그러면은 벌써 몇 석입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40석은 맞아야 돼요. 독일식이라면은 40석이면 하죠, 뭔가를. 법을 만들고 뭔가 관철시킬 수 있고 40석이면 하죠, 뭔가를. 그러니까 그거라도 받으면 되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또 그걸 또 안 주잖아요. 합의를 안 하겠죠. 하나씩 안 해주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지금 가장 좋은 방식은 그거라도 좀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서 하는 방식이고 그런 사람들 나올 때도 됐고요. 왜냐하면 그게 뭐랑 관계가 있냐면 한국에 천민자본주의랑 관계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성영 의원이랑 그 토론하실 때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그 천민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가진 사람들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빵 한 조각 갖고 막 서로 싸우는 건 이해가 돼요. 그거는 절실하니까. 근데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빵 조각 리무진 타고 내려가지고 생선각 깎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이런 부르주아들 중에 이제 일부가 꼭 그럴 필요 있느냐. 예컨대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상속세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러느냐. 그래야 자본주의가 유지된다. 이런 정도의 그 보수적인 철학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봐요. 요즘 뭐 CEO들 사이에서 뭐 인문학도 유행하고, 그러니까 그냥 돈만 버는 장사꾼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인생이 헛헛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는 아닌 것 같다, 뭔가가 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묻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하게 되고 그런 변화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시니컬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 CEO들이 근데 굉장히 자기 폼 잡으려고 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도 대학 다닐 때 폼 잡으려고 책 봤거든요. 여학생 앞에서 어떻게 잘 보일까 이런 것들. 근데 그게 같이 가는 거지. 원래 문화예술이라는 걸 좀 폼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 좀 들을 줄 안다는 건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고 자기가 물론 좋아서 듣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건 뭐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약간 귀여운 거죠. 이런 저런 면도 있거나 저런 사람들한테 저는 별 걱정 안 해요, 사실은. 별 걱정 안 하고 어차피 그냥 그 허구만한 채널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걱정을 안 하냐면 어차피 지금은 뉴스니 무슨 방송이니 채널은 너무 많아요. 생산되는 보도, 뭐 컨텐츠가 너무 많거든요. 다양한지는 몰라도 하여튼 양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케이블 TV 하니까 케이블 지금 채널이 100몇 개가 되거든요. 뭐 방송, 재방송부터 막 하면 정신이 없는데 지금 인터넷 딱 들어가면 포털 사이트 온갖 매체들 기사가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히려 RT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딱 보면 그 중에 어떤 기사, 개념 기사에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RT를 해주고 이게 RT 되면 그게 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산자가 더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옛날처럼 생산자가 늘어나면 그게 이제 영향력이 확대가 됐잖아요, 저절로.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 채널이 늘어났다 영향력이 확대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매개적인 그 자발적으로 매개한단 말이에요. 대중들의 기사를 보고 방송을 보고 괜찮으면 자기들이 RT를 해요. RT해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언론사의 기사도 기사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지금은 이미 조그만 언론사의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 제쳐버려요. 그렇죠. 조선일보 기사 이제 아무도 안 읽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오히려 한결의 경향이란 말이에요. RT 되는 기사들을 되게 보면은. 가끔 조선 하면은 이 무개념 기자놈 뭐 이런 식의 욕하느라고 이제 되는 경우고 이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종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돌리다 보면 그 중에 걸리는 하나 드는 건데 그 SNS가 뭐 그 자체는 좀 완전히 다른데 SNS가 뭘 역할하냐면은 옛날에 그래서 조선일보 우리가 쓰면 여론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시대가 지났거든요. 쓰는 놈들은 워낙 많아. 니들은 열심히 써라. 근데 니들이 쓴다고 기사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를 쓴다 그래서 그게 기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사라는 건 영향력을 가져야 기사잖아요. 근데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소비자들이에요,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죠. 이젠 독자들이 자기가 읽어보고 자기가 남하고 공유하고 싶은 이거 꼭 읽어보세요. 무한 RT 요망 이렇게 딱 하게 되면 그게 돌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생산자가 하나가 더 늘어난다 그래서 무슨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될 거냐. 그렇게까지 저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건 이제 조중동 방송이 늘어난다는 거죠. 되게 짜증나죠. 그 짜증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시청료로 지금 사실 KBS 시청료 그쪽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우리 세금으로 왜 걔네들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게 짜증나는 거지. 영향은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둘은 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폭식 영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언론사들은 안 망한대요. 뜯어내는 거죠. 안 망하고 망해야 되는데 자본주의적 논리를 했다면 이제 끝까지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폭식 영업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깔 거야, 광고 줘, 뭐 이런 식이죠. 멋있는데. 에이, 그렇지 않죠. 대중문화도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중들은 뭐 피카소를 보고 미감을 익히거나 뭐 셰익스피어를 읽으면서 문장력을 익히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트위터나 블로그 이런 페이스북을 하면서 문장을 가다듬고 그다음에 뭐 이런 데서 와서 커피 마시고 이런 데서 패션과 디자인과 미감들을 익히는 거 아주 당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적대시할 필요는 없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문화가 제2차 영상 문화거든요.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코드로 쓴 이미지라는 거죠. 옛날처럼 붓으로 그린 그림이나 아니면 이제 조각칼, 뭐 끌, 망치로 깎은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프로그램, 알파 뉴머릭 코드로 만든 이미지라는 거죠. 하다못해 저 영상 밑에도 항상 프로그램 코드가 다 깔려 있고 그래서 지금 영상 문화가 된다 하더라도 텍스트 문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텍스트 문화가 그냥 비가시적으로 될 뿐이에요. 안 보이는 거죠. 전면에 사운드와 이미지가 나타나고 텍스트는 이 사운드와 이미지를 만드는 원리로서 구현이 돼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그냥 텍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걸 못 만든다는 거예요. 사운드와 이미지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 제1차 영상 문화, 문자 문화가 없었던 시대에 우리 영상 문화 있었잖아요. 선사 시대에. 그래서 그걸 전 디지털 선사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시대라 그래서 텍스트를 무시할 경우 또는 텍스트를 읽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지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만든 이미지 밑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못 읽어낸다는 거죠. 그게 문맹이에요. 그럴 경우는 사실상 효과는 이제 디지털 선사 시대죠. 문자가 없었던 시대의 영상 문화가 되거든요. 그런 위험은 있죠. 물론 대중들의 상당 부분. 그런데 저는 제대로 된 영상 문화라는 것은 그 대중문화도 하나 만들 때 엄청나게 많은 코드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커피집을 하나 사도 내러티브가 들어가잖아요. 카페베네 뭐 아니면은 뭐 스타벅스 이것도 사실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문화를 소비하러 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문학적인, 사회학적인 또는 뭐 공학적인 텍스트들을 종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영상 문화를 만들 수가 없죠. 그 어느 시대나 그랬다고 봐요. 그거는 텍스트 시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글자를 읽고 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문 서적을 읽고 이해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디지털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는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 빌렌 플루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 사회는 둘로 나눠질 것이다.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과 프로그래밍 당하는 사람들로 나눠질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모든 영역에서 프로그래머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 영역에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내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다 하더라도 모든 영역에서 남이 짠 프로그램 밑에 남이 짠 이미지 밑에 깔린 그 프로그램들을 읽어낼 줄은 알고 평가할 줄은 알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야 할 그 과제가 이제 인문학에 있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했던 게 그런 거는 막 이제 그 심형래식 문제라든지, 예, 근데 디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들 이미지 맹이잖아요, 거의. 이미지 맹이고 최근에도 또 뭐가 있나?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무슨 대부 뭐 그거 라스카파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뭐지 임재범 뭐 퍼포먼스 이런 거라든지 사람들이 이걸 대하는 그 문화 현상을 대하는 어떤 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임재범 난 좋아. 근데 왜 욕해? 뭐 이런 식의 수준 있잖아요. 거의 호호 수준에서 왜 우리 오빠 왜 욕해? 뭐 임마 이런 거의 이런 식의 그 애들 유치한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중문화 자체를 거부할 게 아니라 그 대중문화를 좋아하는데 네가 그걸 왜 좋아하는지를 한번 네 스스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어떤 더 정교하고 세련되게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그걸 그러기 위해서 더 정교하게 세련되게 비판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셰익스피어 갖고 그런 훈련을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 나가수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요번에 뭐 나온 영화들 퀵 같은 영화를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 가지고도 할 수 있거든요.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새로운 인문학인데 사람들은 아직도 텍스트 문화 여기 있으니까 인문학 그럼 무조건 셰익스피어 읽어야 같은 이런 것만 한단 말이죠. 사실은 대중들이 접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물론 고전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출발점은 지금 애들이 일상적으로 접하 일상에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네가 올린 트위터 140이면은 140자면은 예컨대 일본 같은 하이쿠의 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이쿠 문화 형식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한다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네가 갖고 다니는 아이패드 패션 감각들, 미감들, 디자인에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냥 늘 봤는데 네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 이럴 때 인문학에 대한 요구가 생긴다는 거죠. 인문사회학에 대한 요구가. 근데 그걸 출발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우리 학자들이. 지금 보면은 사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컨대 베스트셀러 보는 거면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난 그게 베스트셀러고 놀랬거든요. 100만 부씩 팔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철학의 한 분야거든요. 정의론은.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보수적인 공동체주의자인데 그 사람의 입장에 책이 팔렸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랬더니 또 요번에 가니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근데 그것도 뭐냐면 애들이 어떤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드를 치고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88만 원 세대도 그랬고. 이거 치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직접 문제, 지금 대중들이 정말로 자기가 문제라고 느끼는 부분들을 꼭 걸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일종의 학문이라는 게 모종의 이렇게 자율성이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현실에서 출발하다가 이게 이렇게 고담준론이라는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들의 이렇게 자기 논리가 있어요. 이게 극단이 아마 스콜라 철학이죠. 이제 이렇게 스콜라화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항상 요 지점들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그 모나드를 형성해라. 모나드를 생성시켜라. 모나드가 이제 라이프니츠 체험할 때 번개가 번쩍할 때 모나드가 생성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개별적인 건데, 그 개별자 속에 그걸 딱 보면 보편자가 딱 이해가 되는 그런 예들이 있다.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야? 근데 그게 막 설명할 때 그게 뭐야 할 때 그건 뭐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 이런 거 하면서 딱 하고 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회과학도 그렇고 인문과학도 그렇고 그럴 때 딱딱 모나드를 형성시켜주는 거죠. 그럼 대중들은 그 개별적 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어떤 개념 틀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성시켜주고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인문사회과학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